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이분들 나오시는 날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이에요.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하얀 셔츠가 아니라 속에 체크무늬 화려한 셔츠를 입으셨네요. 이게 봄 되고 예. 국회가 안 열리면 조금 이렇게 편한 복장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해요. 아, 그럼 복장은 편해지셨지만 좋은 건 아니네요. 국회가 안 열려서. 아, 이제 열려요. 이번 주에 개원합니다. 예. 박영진 의원 나오셨고 오늘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오셨어요, 이 의원님? 저는 주로 지하철 버스 타고 다녀서 맞아요. 늘 끼고 다닙니다. 아, 네, 지금 차량 안에서도 낍니다. 차 안에서도 끼세요? 네, 사실은 안에서. 이게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차 안에도요 미세먼지 필터를 따로 해놓으시지 않으시면 다 들어오는 거래요. 문 닫아도. 대중교통은 더 하고요.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방 속에 있습니다. 가방이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때 KF94 이상을 사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94 그것도 기억하시고 박용진 의원님. 네. 근데 마스크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는 사실은 성격상 마스크 네.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그건 정말 귀찮고 죽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지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지 말고 예. 유해 발암물질이라고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도 전문가들한테 나올 정도거든요. 제가 사실은 기관지가 약해서요. 네. 어릴 때부터 뭐 감기 조심 때문에라도 어머님이 마스크를 씌워주면 그거 1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절대 있어요. 그걸 못 하고 예, 다니는데 예. 마스크가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식으로 가다 보면 네. 오토바이 헬멧 있잖아요. 예. 그건 우주인들이 쓰는 그 헬멧. 예.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 같죠?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일반 마스크, 감기 예방용 마스크였다가 점점 더 필터가 강화되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해외에서 뭐 직구해서 구입하더라도 예.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게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마스크에 집중을 하는 건 사실은 정부와 우리 사회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집중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 원인도 아니고 마스크로 예. 뭐 해결이 됩니까? 다만 그렇죠. 그거라도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정보를 많이 드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마스크 하루 오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 하루 끼면 그 다음 날부터는 효과 없답니다. 그러겠죠. 현미경으로 미세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 구멍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게 효과가 없대요. 그럼 매일 2,000원씩 제일 싼 거 2,000원짜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요거라 좀 보조해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뭐 집행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각각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코 앞만 이렇게 가리는 방식으로 그쵸.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예 발생 자체에 대한 이른바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빨리 마련되고 네. 시행되기를 사실 좀 강력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라도 예. 강력하게 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 집권 여당 지지율에도 영향 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심각하게 또 보고 국민들께서 예.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보다 적극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에 일정하게 침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저감 대책 그래서 오늘은 짝수 내일은 뭐 홀수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아예 강력하게 그냥 중지시키는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까지도 예, 나오는군요. 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십시오. 강력하게 차량 2부제 같은 것도 시행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자, 오늘 사실은 뭐 두 분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예,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상한가. 이상일 전 의원 상한가 뭐 골라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예. 황교안 전 총리 전대 출마 관련해서 상한가를 꼽았었는데 이번에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분이 당 대표가 되셨어요. 예. 전체 득표율 50%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되셨는데 오히려 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한교안 대표의 한 절반에도 약간 못 미치는 예. 득표를 했지만 예. 민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0.2%를 득표를 해서 맞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37.7% 정도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선 그런 결과를 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일부 극성 세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뭐 욕도 많이 하고 연설 방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그 결과를 인정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을 해서 좀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로 가자. 그래야 중도로까지 외연 확장해서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민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상한가로 꼭 꼽았습니다. 지고도 진 게 아니다. 네, 오세훈 상한가. 잠깐 기다리시고요.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누굽니까? 학부모요. 학부. 예, 한유총 사태에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보고요. 저 되게 놀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일이었나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연휴 끝나기 전에 수지 동탄 지역 학부모님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이 그날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인터뷰도 했어요. 아이고 그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예,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전에 한유총이 2016년, 2017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그 아이들을 볼모로 한 그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 다 불법이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내 아이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하라고 정부를 압박했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을 흔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학부모님들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작년 10월 달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나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전혀 달라졌고요. 이게 지금 나만 좀 참고 말고 내 아이만 먼저 생각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참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와, 이 사람들이 2조에 가까운 돈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더 높은 어떤 원비를 청구했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나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다른 태도를 보이시더니 이번에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또 세상 바뀐지 모르고 덤빈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응을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인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한유총을 비판하면서 움직이셨고 결정적인 그 상징이 그 수지동탄 지역 학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중에서도 수지동탄 지역에 그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조직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비대위를. 뭐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 10년 뒤에 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의 공교육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번 사태가 분수령이다. 그리고 그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수지동탄지 학부모님들의 그 집회가 분기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일 전 의원은 유치원 다니는 자녀는 없으시죠? 아직 유치원 얘기 시작하면 좀 조금 이제 하실 말씀이 조용해지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조금 하겠습니다. 더 박용진 의원님 막점 마쿠가 궁금해요. 이렇게 개원 연기 투쟁한다는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박 의원님은? 발표하면서 알았어요.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셨어요? 겁이 덜컥 났죠. 저는. 저는 이 일을 이제 불을 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일이 잘못 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그 갖는 부담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누가? 정치인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저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사실 제가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반응은 이미 이제 걱정인 거죠. 지역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맞벌이 부부들 애들 대란이 일어날 텐데 이러면은 그 원성이 다 우리한테 들어. 박용진 의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언론에서 막 이미 이제 그런 불안을 막 자극하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었고요. 이것도 비밀인데. 이 일요일 날 밤에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정부 안에서도 그랬고 이거 또 이제 우리 그 바깥에서도 그랬고 저에게 대략 타협을 하는 것은 어떠냐. 아까 이분들이 원장들이 개원 연기를 한 이유는 유치원 3법 때문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시설 사용료를 좀 준다든지 뭔가로 타협, 폐원 조건을 좀 더 느슨하게 한다든지 타협하면 어떠냐? 그 타협 누가 전화했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당뿐입니까? 그 타협의 방향이 어떤 거였느냐면 그 대화를 제한하자. 그래서 그러면 저기가 에듀파인도 받고 계약연기 이른바 투쟁도 계약연기 투쟁도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걸로. 근데 말도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자기들의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학부모와 아이들과 약속이고 에듀파인 역시 투명회계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제도지 그게 어떻게 거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견 분명히 해주십시오. 만일에 이걸 그대로 발표하거나 만일에 이게 나가게 되면 저는 정부 여당 안에서도 문제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전했고 다행히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학부모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교육당국이 제대로 대처하니까 안 흔들렸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백기 투항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영화는 끝나지 않았고 악당은 계속 출연할 겁니다. 계속 나타나요. To be continued입니까? 아니 헐리우드 영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나타날 건데. 뭐가 나타나요 이번엔? 저희가 휴폐원 얘기는 들어봤어도 계약 연기라고 하는 회계 망측한 방식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아직도 많이 널려 있다는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하고 또 국공립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종일반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한유총 혹은 일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못된 이런 유치원에 볼모로 아이들을 잡혀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당국이 멀리 볼 건 멀리 보고 빨리 해야 될 건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근데 개원 연기 투쟁을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접은 게 유치원 한유총으로서는 굉장한 타격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도 좀 흔들림 없어요? 균열 같은 거 없어요?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유총에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형 유치원이고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 사용료를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원장 설립자의 그 기여분을 따로 챙겨달라는 건데 그것까지 따질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산림 유치원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립자도 본인, 원장도 본인인 분들은 사실은 크게 반발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답답하다. 왜 이렇게 우리 목소리가 저렇게 왜곡돼서 나가느냐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전화도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 유치원들 중에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대출 받아서 빚내서 내가 이걸 시설을 했더니 그거 다 불법이에요. 왜요? 원래 학교는 그 설립자나 그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망하더라도 학교는 유지되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대출이라든지 빚을 냈을 있으면 다 차압당할 거 아닙니까? 대출 받아서 아니 못해요? 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학교 칠판에 빨간 딱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유치원은 되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도 안 돼요, 대출 유치원도 받아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할 때는 설립할 때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건이 그 개인 거였어야 돼요. 근데 그걸 속이고 한 거 아닙니까? 정부 당국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내 돈 내놔라 고함을 지르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들에서 이번에 학부모들의 힘이 컸다. 상한가. 만만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박용진 의원한테 상한가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일 전 의원 유치원하고 관련이 없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도 같이 방송하면서 우리 박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에듀파인의 사립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부가 시행령을 3월부터 함으로 인해서 벌써 한 200명 이상의 그 유치원들, 큰 유치원은 거의 58%가 지금 에듀파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빨리 유치원 3법 이걸 입법으로 해서 시행령과 입법은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일 전 의원의 상한가 아까 이것도 흥미진진해요. 오세훈 후보 이제는 뭐라고 되지? 전 시장. 다시 전 시장으로 돌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2등을 했어도 최고위원 아닌 거죠.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오세훈 의원 전 시장 초라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한가다. 박용진 의원도 지금 끄덕끄덕. 자, 이상일 전 의원님 뭘 보신 거예요? 왜 상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본인은 뚝심 있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아주 인상 깊게 각인을 시켜줬다라는 여기서 거죠. 잠깐. 제가 듣기로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대표 쪽으로 뭐 이게 확 기울면서 네. 오세훈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현직 의원들이 많이 옮겨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오세훈 캠프에 현직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비정하다. 와, 1월 15일 한국당에 입당을 하잖아요. 예. 입당하고 그 입당의 뜻은 전대 출마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표 되나 보다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뭐 현역 의원들이 돕겠다고 하고 뭐 그런 의사를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전대 출마를 하고 소위 황교안 대세론이 형성됨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이 뭐 그쪽으로 줄을 많이 섰다라는 거, 특히 친박계들이 많이 섰다라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되셨으니까 뭐 당을 잘 운영을 해서 당을 좀 바꾸고 본인이 강조하는 또 뭐 보수 통합, 또 정권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잘 해야 되고 오세훈 대표 전 의원도 뭐 졌지만 2등 했지만 입지는 단단히 한 거다. 국민들한테는 중도 보수, 새로운 보수로 각인이 됐을 거다. 자, 박용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뭐 칭찬 아닌 칭찬을 해드리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국회의원 되는 것도 강남에서 그냥 쉽게 그리고 당내 경선도 별로 치열하게 안 하고 아마 시장 후보로 거머쥐고 시장 선거에서 이겼죠. 그래서 큰 고생 없이 큰 왕자 느낌? 약간의 그래서 그때 홍준표 그 당시 당내 경선 대상자가 홍준표 의원이었는데요. 강남 오렌지족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시장 나갈 때. 좀 표현도 저렇게 저렴하게 하시나 속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곱상, 얌전,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모범생, 엄친아 같은 느낌이었는데 웬걸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도 사실은 주저주저했거든요. 나도 관둬야 할까 말까 하다가 전당대회 시작하더니 그 야유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 상식적으로 뚜벅뚜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분위기가 오세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끊어야 됩니다. 뭐 선 그어야 됩니다 할 때 나가라. 오세훈 저리가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뿔테 안경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책에 하나 파묻혀 있는 애인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근육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미지 남긴 거 저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포인트. 그럼 당내 소장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소장파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 않아요? 나이는 61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한국당 안에 야당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한국당 안에 비주류의 거의 대표 주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 뭐 이런 걸 보면 이미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더 차기 대선 주자에 앞서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비주류의 대표 주자. 사실 비주류의 대표 주자가 홍준표 전 대표였던 건데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흐름은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그 황교안 대표는 상견례 가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많이 첫 번째 행보였는데 여러 가지 장면을 많이 연출하셨더라고요. 뭐 이정미 대표 찾아가가지고는 묻는 말에 답은 안 하시고 김경수 지사 얘기권을 또 드루킹 얘기를 꺼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의도된 거라고 보세요? 약간 의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가 먼저 자극은 한 측면이 있습니다. 5.18 그러니까, 망언 잘 처리하십시오. 뭐 이런 등등 거. 해서 그다음 뭐 탄핵 문제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저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다.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본인도 일단 공격받은 상황에서 반격 비슷하게 하면서 이 소위 드루킹 사건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뭐 본인이 내세우는 건 현 정권과의 강력한 투쟁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지적을 뭐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하한가로 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한가 꼽으셨어요? 그렇구나. 박용진 의원이 하한가로. 요거 때문에 하한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은 정치권 전체만 볼 게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되게 불편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두 분 다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정미 대표도? 그러니까 그 자리가요. 덕담을
차라리 주고받거나 덕담 못 받을 거면 그렇게 공개 자리에 설 게 아니라 그냥 문 닫아놓고서 하실 자리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잘 합심해서 앞으로 나갑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자리로 우리 대변인 업계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불문율 같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센 걸 주고받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센 걸 주고받아도 은유적으로 했거나 느닷없이 한시를 하나 읊거나 네. 그리고 오늘 날씨를 빗대서 얘기하거나 과거에 당신과 나의 관계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둘러쳤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의 그냥 직설적으로. 양쪽 다 이렇게 하시니까 보는 각각의 편들은 뭐 서로 아이 시원하다 잘했다 이럴 수 있을 서로 시원하다.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어라 이게 왜들 이러나 하는 느낌이 좀 남아서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 말씀 꼭 드려야죠. 굳이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굳이 또 거기다 말뚝을 받고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자기 지지층에게는 뭔가 좀 센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는 뭐 크게 좋은 포인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질문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지만 총선까지 순항하기 참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했고 약간 당이 극우화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민심과 멀어지는 바람에 총선 전에 바뀔 수도 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두 분의 의견. 일부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죠.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 하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기에 달렸다. 너무 뻔한 정답 그렇죠. 같은데. 근데 뭐 사실은 예상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신인으로 새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당권을 잡아야 되니까 뭐 소위 친박 세력을 의식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당에 이제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난 누가 친박이고 비박인지도 모른다. 보수대 통합하겠다. 그리고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견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위기 순간에 뭐 흐트러지거나 했을 때는 또 그 전에 비상대책위 체제가 가동될 수도 있죠. 물론 총선 승리 전망,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선다면 갈 텐데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2011년 11월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죠.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 전망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 하반기. 저는 뭐 황교안 체제가 두 가지인데요. 내부적으로 흔들 세력이 없어요. 흔들 세력이 없어요.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힘 키워서 아니 그 정도는 목소리... 근육 좀 붙어 있다고 그 반을 자기가 일진이 된다는 거는 제가 돌아본 근육이 너무 잔근육입니까? 잔근육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당을 일단은 흔들까 주류 세력이 황교안을 옹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거 저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정부 비판만 해도 된다. 제1야당의 가장 좋은 게 정부만 비판하고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될 거고 그것이 미세먼지든 경제 문제든 계속해서 현 정부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쌓일 텐데 그거를 잘 이용하기만 하고 내부적인 어떤 반발 세력만 없으면 저는 간다고 봐요. 그것의 여러 징후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가 뭐 물론 전당대회 효과이긴 하겠습니다만 대선 주자 1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슬금슬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가 저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이번 사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였어요. 하노이 회담. 잠깐만요, 이상일 전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뒷이야기는 좀 큰 이야기여서 요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기는 것으로. 일단 하한가는 북미 정상회담 실패를 바라보면서 청와대는 그 결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냈는데 지금 미국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미세먼지 대책, 무대책. 그것까지 많았군요. 여러 가지가. 저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황교안 대표를 하한가로 했냐면 이게 당 대표만 황씨고 나머지는 다 박씨로 됐더라고요. 모든 주요 당직자들이. 그래서 인사가 여러 메시지인데
도로 알겠습니다. 침박이고 메시지는 꽝 된 거 아닌가 하실 해서 말씀들이 많으세요. 시간은 여기까지 늘 짧네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